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솔 출판사에서 출간한 버지니아 울프 전집 중 11권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부터 1941년까지 생을 살았는데요. 13살이 되던 1895년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처음 신경증 증세를 보인 후에 수차례의 정신질환과 자살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서 뛰어난 작품 세계를 일궈놓은 선구적 페미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1915년에 첫 장편 소설인 출항을 간행 이후 제이콥의 방 1922년, 델러웨이 부인 1925년 등대로 1927년, 세월 1937년 등의 소설과 페미니스트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기만의 방을 1929년에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평론과 에세이, 작가의 내면 풍경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여러 권의 일기를 남겼죠. 울프는 그동안 남성 작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소설 작법에서 벗어나서 특유의 의식 흐름 기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된 질서를 뛰어넘어 단순히 여성 해방의 차원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인간 해방의 깊은 문학을 지향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만의 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오진숙 옮김, 솔 출판사. 제1장. 여러분은 말하겠죠. 우리는 당신에게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주제와 자기만의 방이라는 것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하고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나는 여성과 픽션에 대해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어느 강둑에 앉아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들은 단지 페니버니에 관해 몇 마디 말하고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하고 브론테 자매에게 찬사를 보내고 눈 덮인 하워스 목사관을 스케치하고 가능하다면 미트퍼트 양에 대해 몇 마디 재치 있는 말을 하고 조지 엘리엇을 정중하게 언급하고 게스켈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자는 이쯤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이 주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은 여러분이 혹시 의중에 두었던 대로 여성과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성과 그들이 쓰는 픽션을 혹은 여성과 여성에 대하여 쓰인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뗄 수 없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은 바로 내가 이 맨 나중의 견지에서 그 세 가지 모두를 고려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이 마지막 방식으로 그 주제를 고찰하기 시작하자 곧 그 방식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가 강연자의 첫 번째 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을, 즉 여러분의 공책 갈피 사이에 잘 쌓여진 벽난로 선반 위에 영원히 모셔질 순수진리라고 하는 금괴를 1시간 동안의 강연이 끝난 후 여러분에게 건네주는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란 대수롭지 않은 한 가지 논점에 대하여 견해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다름 아니라 여성이 픽션을 쓰고자 한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러분이 곧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성의 참다운 본성이니 픽션의 참다운 특성이니 하는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두는 셈입니다. 나는 이 두 문제에 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피해왔으므로 나에 관한 한 여성과 픽션은 미해결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어떻게 방과 돈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충실하고 자유롭게 이런 견해에 이르게 된 일련의 나의 생각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이면에 놓여있는 관념들과 편견들을 드러내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성과 픽션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제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일 때에는 성,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질문도 그런 주제가 되었는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단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견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떻게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청중들에게 스스로 강연자의 한계와 편견과 기이함을 관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끌어낼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이지요. 여기에서 허구는 사실보다 더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나는 소설가로서의 모든 자유와 파격 면허증을 총동원하여 내가 여기로 오기 전 이틀 동안의 이야기를, 즉 여러분이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은 그 주제의 무게로 허리가 휘어진 채 어떻게 내가 그 주제를 숙고하였으며 어떻게 그 주제가 내 일상의 삶에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묘사하려는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즉, 옥스브리지는 꾸며낸 것이며 퍼넘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것도 실제하는 인물이 아닌 누군가를 지칭하는 편리한 용어일 뿐입니다. 거짓말들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겠죠. 그러나 아마 약간의 진실이 그것들과 뒤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의 어느 부분이라도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죠. 만약 어떠한 가치도 없다면 여러분은 물론 모든 것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다 잊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나를 메리 비튼, 메리 시튼, 메리 카마이클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이름으로든 불러주십시오.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한두 주일 전 날씨가 화창한 10월의 어느 날 생각에 잠겨 강둑에 앉아 있었죠. 내가 언급한 바 있는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 즉 온갖 종류의 편견과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주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머리를 숙인 채 말입니다. 강의 양옆에는 황금색과 진홍색의 이름 모를 잡목들이 현란하게 빛났으며 심지어 열기로, 불의 열기로 타오르는 듯 했지요. 저기 멀리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머리카락을 어깨에 늘어들인 채 영원한 비탄에 잠겨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물에는 하늘과 다리와 타오르는 나무가 반사되고 있었고 대학생 하나가 그 반사된 풍경을 가르며 노저 지나가고 나자 그 물 위에 비친 풍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완전히 맞물렸습니다. 그곳에서 사색에 빠져 시계가 한 바퀴 다 돌도록 줄곧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색이 그 낚싯줄을 강물 속으로 들이웠습니다. 매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물결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대로 자신을 내버려두면서 반사된 풍경과 잡초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무언가 잡아끄는 힘을, 사색의 낚싯줄의 끝에서 어떤 상념들이 갑자기 응집되어 오는 것을 감지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레 잡아당겨 주의 깊게 펼쳐보았습니다. 아, 슬프게도 잔디밭에 내려놓자 나의 이 생각은 얼마나 작고 하찮아 보였는지요. 마치 능숙한 어부라면 요리해 먹기에 적당할 만큼 살이 더 붙으라고
잡았다가는 강물 속으로 도로 놓아주는 그런 물고기 같아 보였죠. 지금 그 나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낼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신비로운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마음속에 도로 집어넣으니까 즉시 매우 재밌고도 중대한 것이 되더군요. 그것은 쏜살같이 나아가다가 밑으로 가라앉고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나타나며 여러 상념의 대단한 파도와 경량을 일으켜서 나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굉장히 빠르게 걸어가게 된 것이 이렇게 하여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자 즉시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뒤로 처진 코트와 이브닝 셔츠를 입은 기이해 보이는 대상의 몸짓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의 얼굴은 기겁을 하여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라기보다는 본능이 나를 구해주었는데, 즉 그는 대학의 하급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잔디밭이고 저쪽이 보도였죠. 오로지 대학 연구원들과 학생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고 저 자갈길이 여자인 내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도로 되돌아가자 그 관리에 치켜 올렸던 팔이 내려지고 그의 얼굴은 평상시의 평온을 되찾았지요. 그리고 비록 잔디밭이 자갈길보다 걷기에 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대학이 되었든 간에 그 대학의 연구원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고발할 수도 있는 죄과라는 것이 300년 동안 끊임없이 다듬어온 그네들의 잔디밭을 보호하느라 그들이 내 귀여운 물고기를 그만 숨어버리게 하였다는 것뿐이었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대담하게 남의 땅을 침범하게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정령이 하늘에서 구름처럼 내려왔는데 만약 평화의 정령이 어디엔가 머무른다면 그것은 화창한 10월 아침에 옥스브리지 안뜰이 될 테니까요. 오래된 홀들을 지나 단과대학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 보니 지금의 껄끄러움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아무 소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유리장 안에 갇힌 듯했고 마음은 실제의 일들과의 접촉에서 해방되어 다시 잔디밭에 무단 침입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 순간과 조화를 이루는 어떠한 명상에라도 자유롭게 몰입해 들어갔지요. 우연찮게도 긴 휴가 중에 옥스브리지를 다시 방문한 것에 대해 쓴 오래된 수필이 문득 기억나자 찰스 램이 떠올랐는데 세커리는 램의 편지를 이마에 대면서 성인 찰스라고 한 적이 있다지요. 사실 모든 죽은 이들 가운데 나는 떠오르는 대로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램은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당신의 수필을 어떻게 집필하셨는지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싶었을 사람입니다. 그의 수필들은 거칠게 번뜩이는 상상력과 그리고 그 수필들을 흠있고 불완전하게 하면서도 시의 별빛으로 여기저기 장식하는 도중에 번개같이 터져나오는 천재성으로 인하여 생각하건대 맥스 비어붐의 모든 완벽함을 갖춘 수필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이지요. 램은 대략 100년 전쯤 옥스브리지에 왔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보게 된 밀턴의 시 원고 한 편에 대해 그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군요. 틀림없이 어떤 수필을 하나 썼죠. 그것은 아마 리시다스라는 시였을 텐데 램은 리시다스의 어느 단어든 지금의 것과 충분히 다를 수도 있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나에 대해 썼습니다.
그 시의 시어들을 밀턴이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램에게는 신성모독 같았던 것이지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리시다스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하게 해주었고, 밀턴이 고친 단어가 어떤 것이었으며 왜 고쳤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즐거워하게도 하였죠. 그러자 램이 보았던 바로 그 원고가 불과 수백 야드 떨어져 있고, 따라서 사각형의 교정 안뜰을 가로질러 그 보물이 간직된 그 유명한 도서관으로 램의 발자취를 따라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게다가 세커리의 에드먼즈 원고가 소장된 곳도 이 유명한 도서관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비평가들은 에지먼드가 세커리의 가장 완벽한 소설이라고 종종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한 그 문체의 꾸밈성은 18세기 문체를 모방했다는 점과 함께 방해가 되죠. 18세기 문체가 정말 세커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이것은 그 원고를 들여다보고 그가 고쳐 쓴 것들이 문체를 위해서인지 의미를 위해서인지를 보아냄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문체란 무엇인지, 의미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겠죠. 이 질문은 그런데 여기 나는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문에 실제로 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틀림없이 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얀 날개 대신 검은 가운을 펄럭이며 길을 가로막는 수호천사처럼 뭔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은발의 친절한 신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돌아가라고 손을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숙녀분들은 대학 연구원을 동반하거나 소개장을 지녔을 경우에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유감스럽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도서관이 어떤 여성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유명한 도서관으로서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겠죠. 자신의 모든 보물을 가슴속에 안전하게 잠가둔 채 숭고하고 평온하게 그 도서관은 만족하여 잠을 자고 있으며 나에 관한 한 그것은 그렇게 영원히 잠잘 것입니다. 결단코 그 메아리를 깨우지 않으리라. 결코 후히 대접해 주십사 청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분노에 차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아직도 점심까지 1시간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풀밭 위를 거닐까? 강가에 앉아 있을까? 의심할 바 없이 때는 멋진 가을 아침이어서 나뭇잎은 빨갛게 팔랑이며 땅에 떨어지고 있었고 2가지 중 어느 것을 하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악 소리가 내 귀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예배나 축전이 진행되려는 중이었죠. 대학 교회당 문을 지나려니 오르간이 장엄하게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기독교의 슬픔조차 그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는 슬픔 자체라기보다는 슬픔의 회상처럼 울려나오더군요. 오래된 오르간의 신음소리조차 평화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듯 했지요. 나에게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내인이 멈춰 세우고 아마 세례 증명서나 사제장의 소개장을 요구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장엄한 건물의 바깥은 종종 그 내부만큼이나 아름답죠. 더욱이 벌집어기의 벌들처럼 교회 회중들이 모여서 들어왔다가는 다시 나가며 교회 문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재미가 있었죠. 많은 이가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었고 어떤 이들은 어깨에 털로 된 술을 달았고 어떤 이들은 환자용 의자에 앉아 다녔죠. 또 다른 이들은 중년의 나이를 지나지도 않았건만 너무 기묘한 모습으로 구겨지고 짜부러져서 수족관의 모래를 힘겹게 가로질러 오르는 대형 개와 가재를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자니 실로 그 대학은 스트랜드 포도 위에서 생존 투쟁을 하라고 내버려두면 이내 폐물이 되어버릴 그런 희귀종들이 보존된 성역처럼 보였습니다. 옛 사제장들과 학장들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휘파람을 불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도 전에
휘파람 소리가 나면 모모노 교수가 즉시 뛰어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는 했거든요. 그 훌륭한 회중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교회당의 바깥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아시다시피 그 높은 둥근 지붕과 첨탑들은 어디엔가 다다르지 않은 채 내내 항해만 하는, 밤에 불을 밝히면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돛담배처럼 언덕 너머 멀리서도 보였죠. 아마도 한때는 이 잘 골라진 사각형 교정 안뜰과 육중한 건물들과 교회당 자체가 들불이 물결치고 돼지들이 코로 땅을 파 헤집고 다니던 늪지였겠죠. 생각건대 말과 황소들이 떼를 지어 먼 고장에서 마차로 돌을 운반해 왔음이 틀림없으며,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그 그늘에 서 있는 회색 돌덩이들이 무한한 노력으로 하나 위에 또 하나씩 순서대로 균형 있게 쌓여졌겠죠. 화공들은 창문에 달 유리를 가져왔고, 석공들은 몇 세기 동안 지붕 위에 올라가 접합재와 시멘트, 삽과 흙손을 들고 분주히 일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누군가가 가죽 지갑에서 금화와 은화를 꺼내 그 작공들이 움켜진 늙은 손에다 쏟아부었겠죠. 추측컨대 그들도 저녁 시간에는 종종 놀고 마셨을 테니까요. 돌들이 계속 운반되었고 석공들이 계속 작업하도록 끊임없는 금은화의 물결이 이 교정으로 계속 흘러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앙의 시대였으며 굳건한 초석 위에 이 돌들을 쌓느라 돈이 후하게 부어졌는데, 돌들이 쌓여 올라가자 틀림없이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이 왕과 여왕의 대귀족의 돈꾀에서 쏟아져 들어왔죠. 토지가 하사되고 11조가 걷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대가 끝나고 이성의 시대가 왔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금화와 은화의 밀물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서 연구원 기금이 설립되고 강사 기금이 기부되었죠. 다만 이제는 금화 은화의 왕의 돈꾀에서가 아니라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금고에서, 즉 산업을 통해 큰 재산을 모으고는 자신들이 기술과 재간을 배운 그 대학에다 더 많은 의지와 더 많은 강사, 더 많은 연구원 기금을 기부하기 위해 자신들의 유언장에서 재산의 관대한 몫을 돌려준 사람들의 지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리하여 몇 세기 전엔 들불이 물결치고 돼지들이 코로 땅을 파헤집고 다니던 곳에서 도서관과 실험실과 관측소가 들어섰고, 지금은 유리 선반 위에 놓여있는 값비싸고 정교한 기구들로 이루어진 근사한 설비가 갖추어졌죠. 교정의 이곳저곳을 거닐어 보니 확실히 금화, 은화의 기반이 충분히 깊숙하게 놓여있는 듯했고, 포장도로는 견고하게 들풀 위를 덮고 있었지요. 머리에 쟁반을 인 사람들이 바쁘게 제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의 화초 상자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축음기의 노랫가락이 울려 나왔습니다. 사색에 잠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떠한 사색이 되었든 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죠. 시계종이 쳤고 오찬회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호기심을 끄는 사실이 하나 있죠. 소설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찬회라는 것은 항상 거기서 오가는 기지 넘치는 말과 거기서 일어나는 뭔가 현명한 일들로 기억할 만하다고 믿게 만드는 무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들은 오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 말도 따로 써놓지를 않습니다. 스프와 연어, 그리고 오리고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소설가들의 관습의 일부이지요. 마치 스프와 연어 그리고 오리고기에는 어떠한 중요성도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시가를 피우지 않고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 관습에 도전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찬회는 깊숙한 접시에 가라앉힌 가자미로 시작하였는데
대학 요리사는 암사슴 옆구리에 반점 같은 갈색 점을 여기저기 찍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하얗디 하얀 크림 덮개를 그 생선 위에 덮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추리 요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접시 위에 놓인 두어 마리의 털없는 갈색 새로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많고도 다양한 종류의 메추리들이 얼얼한 것, 달콤한 것 등 그 순서대로 온갖 소스와 샐러드 수행원을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즉 동전같이 얇지만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감자 요리와 잎이 장미 봉오리처럼 생겼지만 그보다 즙이 더 많은 싹 양배추 등이 나왔죠. 그 구운 쇠고기와 곁들여 나온 음식들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시중 들던 하급 관리가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우리 앞에다 냅킨에 싼 설탕 과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 과자는 큰 바다에서 설탕이란 설탕은 모두 건져 올린 듯 하였습니다. 그 과자를 푸딩이라 부르며 그것을 쌀과 타파오카, 녹말가루와 연관시킨다면 일종의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포도주 잔들은 노란색으로 물들여졌다, 시몽색으로 물들여졌다 하며 비워졌다, 채워졌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영혼의 자리라고 하는 척추의 반쯤 따라 내려간 곳에 차츰차츰 불이 밝혀졌지요. 그 불빛은 우리의 입술 위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우리가 제기발랄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딱딱하고 시시한 전기불빛이 아니라 좀 더 심오하고 미묘한 땅속으로부터 나오는 광채,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화의 그 선명한 노란색 불꽃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재치를 번뜩일 필요도 없고 자신 외에 그 누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며 반다이크가 일행 중에 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좋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가 의자의 푹신한 쿠션에 풀썩 주저앉아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좋아 보이고 산다는 것의 보람이 얼마나 감미로우며 이런 시기와 질투, 저런 불평불만이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보이며 우정이라는 것, 마음이 맞는 이들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복할 만한 것으로 보이던지요. 만약 잿더리가 운 좋게 옆에 있었다면, 그래서 창문 바깥으로 쟤를 털어내지 않았다면, 즉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아마도 꼬리 없는 고양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각의 교정 뜰을 가로질러 살며시 걸어가는 그 불쑥 나타난 꼬리 잘린 고양이의 모습은 어떤 잠재의식적 지성의 요행으로 나의 감정의 빛깔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양 그늘을 내려뜨린 것 같았죠. 아마 그 훌륭한 백포도주를 쥐었던 손을 놓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 맹크스 고양이가 그 역시 이 우주의 의무를 품고 있는 듯이 잔디밭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달라졌지? 하고 주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방에서 나와 과거로 사실상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 방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방에서 열렸던 그런데 뭔가 달랐던 또 다른 오찬 파티의 모형을 눈앞에 그려보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여러 명의 젊은 여자와 남자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이야기는 수영하듯 거침없이 유쾌하고도 자유롭게 즐겁게 진행되어 나갔지요. 대화가 이렇게 계속됨에 따라 나는 이전의 다른 대화의 배경에다 지금의 이 대화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 두 대화를 맞춰 보니 하나는 지금의 대화, 다른 하나, 이전의 오찬회에서 있었던 대화의 자손이며 합법적 상속자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단지 이 부분에서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엇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보다는 그 배후에 깔린 중얼거림과 어떤 흐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그거였습니다. 변화는 거기에 있었죠. 전쟁 전에 이와 같은 오찬회에서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했겠지만
지금과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종의 허밍 소리, 즉 분명히 나지는 않으나 음악적이며 흥미를 돋우는, 그래서 말 자체의 가치를 바꿔놓는 그런 소리가 이야기에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허밍 소리를 시어에 붙여볼 수 있을까요? 아마 시인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한 권이 내 옆에 놓여 있었기에 펴보니 무심결에 테니슨 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나는 테니슨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눈부신 눈물방울 하나 떨어져 내렸네. 대문 옆 시계초 덩굴에서 그녀가 오고 있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그녀가 오고 있다네. 나의 생명, 나의 운명이. 흑장미가 외치네. 그녀가 가까이 가까이에 왔어. 그러자 백장미는 흐느끼네. 그녀가 늦고 있잖아. 참 제비꽃이 귀 기울이며 난 들리네, 난 들리네. 그러자 백합이 속삭이지. 나는 기다리네. 전쟁 전에 오차내에서 남자들이 부른 콧노래가 이것이었나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내 마음은 노래하는 한 마리 새와도 같네. 한 박 물 머금은 어린 가지 위에 둥지에 있는.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도 같네. 빽빽이 달린 과일로 가지가 휘어진.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가비와도 같네. 고요한 바다에서 헤엄쳐 노는.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는 기쁘네. 내 사랑이 나에게로 왔으니. 전쟁 전에 오차내에서 여자들이 부른 콧노래는 이것이었나요? 전쟁 전에 오차내에서 사람들이 숨소리보다 작은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콧노래로 불렀으리라 생각하니 뭔가 아주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잔디밭 한가운데에 서 있는 꼬리 없는 가엾은 짐승, 그 조금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맹크스 고양이를 가리키며 내 웃음을 설명해야만 했지요. 그 고양이는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사고로 꼬리를 잃었을까요? 꼬리 없는 고양이는 흔히들 맨섬에 그 몇 마리가 실제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희귀하죠. 그것은 기이한, 아름답기보다는 기묘한 동물입니다. 꼬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오차내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 코트와 모자를 챙기면서 하는 이런 종류의 상투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오차내는 주인의 환대 덕분에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름다운 10월의 하루는 저물어가고 가로수길을 따라 걸으려니 길가의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내 뒤에서는 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부드러우면서 딱 자르듯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관리들이 기름칠이 잘된 자물쇠에 무수히 많은 열쇠들을 끼워 넣었죠. 또 다른 하룻밤 동안 안전하게 있도록 그 보물창고를 단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로수길이 끝나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제대로 꺾어들면 퍼넘으로 통하는 어느 거리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차는 7시 반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오찬을 한 후에는 저녁 정찬을 들지 않아도 거의 지낼만 하지요. 시 한 편이 마음속에 떠올라 다리가 그것의 속도에 맞추어 길을 따라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식구가. 눈부신 눈물방울 하나 떨어져 내렸네. 대문 옆 시계초 덩굴에서 그녀가 오고 있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내가 헤딩리를 향해 재빨리 발을 옮기는 동안 이런 식구들이 내 피 속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살이 2개 부딪혀 거품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선율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죠. 내 마음은 노래하는 한 마리 새와도 같네. 한 박 물 머금은 어린 가지 위에 둥지가 있는.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도 같네. 어떤 시인들이었나. 어둑어둑한 데서 사람들이 그러듯이 나는 크게 외쳤죠. 그들은 대체 어떤 시인들이었단 말인가. 일종의 질투심에서
아니 생각건대 우리 시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록 이러한 비교가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따져보았죠. 솔직히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당시 위대했던 만큼 지금 살아있는 시인 중 그 정도로 위대한 두 시인의 이름을 댈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거품이 있는 강물을 들여다보며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푹 빠져들고 황홀해질 정도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바로 그 이유는 그 시들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니고는 했던 아마 전쟁 전의 오천회에서 어떤 감정을 찬양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제지하려고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그 감정을 비교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살아있는 시인들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또한 우리에게서 찢겨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첫째로 그런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종종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예리하게 쳐다보다가는 질투심과 의심을 갖고 자신들이 알았던 옛 감정과 그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대시의 난해성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우리가 어떤 뛰어난 현대 시인의 식구를 연속해서 2줄 넘게 기억해낼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난해성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즉 내가 기억해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논쟁은 자료의 부족으로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나 헤딩리를 향해 몸을 옮기면서 나는 계속 따졌죠. 왜 우리들은 오천회에서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대는 것을 그만두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왜 알프레드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멈추었을까요? 그녀가 오고 있네,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이. 왜 크리스티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그만두었을까요?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는 기쁘네, 내 사랑이 나에게로 왔으니. 우리는 전쟁을 탓해야 할까요? 1914년 8월 총을 쏘았을 때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서로의 눈 속에서 너무나 선명히 드러나는 바람에 로맨스가 깨진 것인가요? 포화의 불빛 속에서 우리의 통치자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확실히 충격적이지요. 교육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게는 특히 그러하죠. 그들은 독일인, 영국인, 프랑스인은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키는 대로 어디에다 비난을 돌리든 누구에게다 비난을 퍼붓든 간에 테니슨과 크리스티나, 로제티로 하여금 연인이 오는 것에 대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노래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 환상은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훨씬 희귀하죠. 이제 우리는 그저 읽고 보고 듣고 기억하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왜 비난이라는 말을 씁니까? 만약 그것이 환상이라면 환상을 부수고 그 자리에 진실을 들여놓은 그 파국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찬양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 점들은 진실이 찾다가 퍼넘 쪽으로 꺾어들지 못한 지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석양빛에 붉게 물든 창문과 더불어 어슴푸레한 축제 분위기지만 아침 9시가 되면 사탕절임과 구두끈으로 적나라하게 불구죽죽 너저분해질 이 집들에 관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슬며시 덮쳐오는 안개로 희미하게 보이지만 햇빛 속에서는 황금빛, 붉은빛으로 빛날 이 버드나무와 강, 그리고 강에까지 퍼져내려간 정원들, 이것들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가요? 꼬이고 뒤바뀌는 나의 사색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삼가렵니다. 헤딩리로 가는 길에서는 어떤 결론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내가 길을 제대로 들지 못한 실수를 이내 알아차리고는 퍼넘을 향해 발길을 되돌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이미 말했으므로 계절을 바꾸어 정원 담벼락에 휘늘어진 라일락이니 크로커스, 튤립, 그리고 다른 봄철의 꽃들을 묘사함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픽션에 대한 존경심을 감히 빼앗거나 픽션의 명성을 감히 위태롭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픽션은 사실에 충실해야 하고 그 사실들이 진실될수록 픽션은 더욱 좋아진다고 우리는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때는 여전히 가을이었으며 나뭇잎은 여전히 노란빛이었고 또 어느 편인가 하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녁이었으며 정확히 7시 23분 그리고 미풍이 정확히 남서쪽에서 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것이 작용하고 있었죠. 내 마음은 노래하는 한 마리 새와도 같네. 한 박 물 머금은 어린 가지 위에 둥지가 있는. 내 마음은 한 그루 사과나무와도 같네. 빽빽이 달린 과일로 가지가 휘어진. 아마도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이 식구가 어리석은 공상, 그것은 물론 공상에 불과했죠. 즉 라일락이 정원담 너머 꽃잎을 흩날리고 맨노랑 나비들이 여기저기 스치듯 날아다니며 꽃가루 먼지가 공중에 떠다닌다 하는 공상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디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와서는 반쯤 자란 나뭇잎들을 축혀 올리자 공중에는 은혜색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때는 해질녘이어서 색깔들이 더 강렬해지고 자줏빛 그리고 금빛이 흥분하기 쉬운 심장의 맥박처럼 창유리에 불타오르는 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상의 아름다움이 드러났다가 곧 사라지게 될 시간이었죠. 여기서 나는 부주의하게도 문이 열려 있고 주위에 하급 관리들도 없는 듯해서 정원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곧 사라질 세상의 아름다움은 심장을 조각조각 도려내는 두 개의 칼날, 웃음의 날과 고뇌의 날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날의 황혼 속에서 퍼넘의 정원은 거칠고 광활하게 내 앞에 놓여 있었고 기다란 잔디밭에는 수선화와 초롱꽃들이 무심하게 내던져진 듯 흩뿌려져 있었는데 아마도 한창인 이때에 멋대로 피어 이제 바람에 날리자 제 뿌리를 힘껏 잡아당기느라 흔들거렸습니다. 건물 창문들은 붉은 벽돌의 푸짐한 파도 속에 묻힌 배의 창문처럼 급히 떠가는 봄 구름 아래서 레몬빛에서 은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해먹 안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왔는데 그러나 이런 빛 아래서는 그들은 반은 추측의 산물이고 반은 눈에 보이는 환영에 불과하다고도 하겠는데 누군가 그녀를 멈춰 세우지는 않았을까요? 그러자 바람을 쐬고 정원을 잠깐 둘러보려고 나온 듯 넓은 이마에 누추한 드레스를 입은 얕잡아 볼 수 없으면서도 겸손해 보이는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이 테라스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학자 J.H. 그녀일까요? 마치 황혼역 땅거미가 정원 위로 던져버린 스카프가 별과 칼에 의해 갈갈이 찢기듯이 모든 것이 희미하면서도 강렬했죠. 제 갈 길을 쫓아 봄의 심장부로부터 튀어오르는 어떤 가공할 실제의 섬광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이제 수프가 나왔습니다. 큰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봄은커녕 사실은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모두들 그 큰 식당에 모였습니다. 정찬이 준비되었죠. 수프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육수 수프였죠. 그 안에는 우리의 공상을 휘저어 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그 멀건 액체를 투과해서 혹시 그 접시 바닥에 그려져 있을지도 모르는 무늬를 투시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늬가 없는 접시였죠. 다음에는 푸른 야채, 감자를 곁들인 쇠고기가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 음식은 진흙탕인 시장에 서 있는 소들의 궁둥이와 가장자리가 누렇게 꼬부라진 쌍나물과 흥정하고 값을 깎는 광경과 월요일 아침에 망태기를 맨 여인네들을 넌지시 말해주는 검소한 삼위일체였죠. 충분한 양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광부들은 틀림없이 더 적은 양을 놓고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인간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불평할 이유는 없었죠. 자두 말린 것과 커스터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만일 커스터드로 누그러뜨려졌는데도 말린 자두는 무정한 야채이며 말린 자두는 결코 과일이 아니니까요. 구두쇠의 심장처럼 힘줄 투성이며 80년 동안 스스로 포도주와의 따뜻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은 그런 구두쇠의 정맥 속에서나 흐를 법한 액체를 발산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말린 자두조차 환호하는 그런 자애심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테지요. 다음에는 비스킷과 치즈가 나왔는데 그러자 아낌없이 물주전자가 돌려졌습니다. 건조한 것은 비스킷의 속성이며 이 비스킷들은 속속들이 철두철미 비스킷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들 삐걱 소리를 내며 의자를 뒤로 뺐고 흔들문은 안쪽 바깥쪽으로 세차게 열렸으며 이내 식당은 어떤 음식들의 흔적도 없이 치워지고 의심할 것 없이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해 준비되었지요. 복도를 따라서 그리고 층계 위에서 영국의 젊은이들이 탕탕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는 훌륭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거나 우리는, 즉 메리 시튼과 나는 이제 그녀의 거실에 있었지요. 여기 올라와서 우리 둘만 따로 식사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 손님의 이방인의 차지였을까요? 내가 만일 그런 종류의 어떤 말을 하였다면 낯선 이에게는 쾌활하고 배짱 있는 전면을 내보이고 있는 어떤 집의 은밀한 가게 사정을 내가 엿보며 탐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들른지도 모르죠. 아니, 그런 종류의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화가 잠시 시들해졌죠. 인간의 틀이 지금 있는 그대로이므로, 즉 심장과 몸뚱이와 두뇌가 다 섞여 있으며 100만 년 후에도 의심할 바 없이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각각의 다른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훌륭한 저녁 식사는 훌륭한 대화에 매우 중요하죠. 좋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면 생각도 사랑도 잘할 수 없으며 잠도 잘 잘 수 없습니다. 척추 속 램프는 쇠고기와 말린 자두로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천국에 갈 것이며 반다이크는 바라건대 다음 모퉁이에서 우리와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루 일을 끝내며 먹은 쇠고기와 말린 자두가 그 둘 사이에서 나아길은 의심스럽고 제한적인 마음 상태죠. 다행히도 과학을 가르치는 내 친구는 땅딸만한 술병과 작은 유리잔이 있는 찻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로 당겨 앉아 그날의 삶에서 입은 손해를 다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분이 안 되어 우리는 온갖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 사이를 자유롭게 미끄러지듯 들락날락거렸죠. 그런 이야기들은 특정 사람들의 부재 중에 마음속에 생겨났다가 다시 함께 만날 때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것으로서 누구는 결혼을 하고 누구는 안 했으며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온갖 지식으로 인해 향상됐으며 다른 사람은 기막힐 정도로 퇴보하였든 등등. 이러한 서두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사색들, 즉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특성에 대한 사색들을 동반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자발적으로 밀고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에 향해 끌고 가는 어떤 흐름을 부끄러운 듯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대해
혹은 책이나 경주마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무슨 이야기가 되든 그 이야기의 진정한 관심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 500년 전 높은 지붕 위에서 일하던 석공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왕과 귀족들이 커다란 자루 보물을 담아 가져와서 땅 속에 들이부었죠. 이 장면은 늘 내 마음속에 생생히 되살아났으며 또 옆에는 그러니까 말라빠진 암소, 진흙탕 시장, 시들어버린 채소, 힘줄 투성이인 노인의 심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은 비록 뿔뿔이 흩어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다가와 서로 싸우면서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였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전체가 뒤틀리지 않게 하는 최상의 길은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중에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윈저궁에서 사람들이 관을 열었을 때 죽은 왕의 머리처럼 그 생각이 운 좋게 쇠하여 부서지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략하게 미스 시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몇 년 동안이나 교회당 지붕 위에 있었던 석공들에 대해 땅속에다 퍼넣을 금화 은하자루를 어깨에 메고 온 왕들과 여왕들과 귀족들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시대의 재정의 거물급들이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금괴와 재련되지 않은 금덩이들을 내려놓았던 곳에다 수표와 증권을 놓게 되었는가를 말입니다. 저기 있는 대학들의 발밑에는 그 모든 것이 놓여 있다고 말하였죠.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학으로 말하자면 그 호사스러운 붉은 벽돌과 정원의 덥수룩한 야생초 아래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받아먹은 그 무지 접시 위에 그리고 내가 막을 새도 없이 내 입에서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 쇠고기와 그 커스터드 그리고 그 말린 자두 뒤에는 무슨 세력이 있을까요? 글쎄 메리 시튼이 1860년경에 말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당신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지겨운 듯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말하였지요. 방을 임대하고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봉투엔 주소가 기입되었고 안내장이 작성되었지요. 회의가 열려 답장들이 낭독되었는데 모 씨는 많은 액수를 약속했고 반대로 모 씨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터데이 리뷰는 매우 무례하였습니다. 사무직에게 임금을 지불할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자회를 열까요? 맨 앞줄에 앉을 예쁜 아가씨를 찾을 수 없을까요?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편지를 한 장 게재해달라고 모 잡지의 편집장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모 귀부인이 그 편지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모 귀부인에게는 다른 지방으로 출타 중이라는데요. 이러한 것이 추측건데 60년 전에 일을 처리하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수고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들었죠. 오랜 투쟁과 막대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모두 3만 파운드를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도 우리는 포도주와 메추리 요리를 먹을 형편이 못되며 주석 도금 접시들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하인들을 둘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와 독립된 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느 책임가로부터 인용하여 쾌적함은 기다려야만 하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일을 해도 합하여 2,000파운드 구하기에 힘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모든 여성들을 생각하니 그리고 3만 파운드를 모으기 위해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우리 여성의 비난할 만한 가난에 대해 경멸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콧잔등에 분이나 바르고 계셨을까요? 가게 진열장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몬테카를로의 햇빛 속에서 뽐내고 있었을까요?
벽난로 장식장 위에는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만일 그것이 그녀의 사진이라면 말이죠. 여유로운 시간에는 낭비꾼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녀는 교회 목사와 결혼하여 13명의 아이를 낳았지요. 그러나 그랬다 하더라도 그녀의 쾌활하고 방탕한 생활은 그녀의 얼굴에다 그 즐거움의 흔적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더군요. 그녀는 검소한 모습이었고 커다란 조가비 브로치로 여민 체크무늬 쇼를 두른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페니얼로 하여금 카메라를 바라보라고 부추기면서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 개가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명랑하면서도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업을 하였더라면 인조견 제조업이나 증권거래소의 거물이 되었더라면, 그녀가 3만 파운드를 퍼넘에 넘겨주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밤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의 주제는 고고학, 식물학, 인류학, 물리학, 원자의 성질, 수학, 천문학, 상대성 이론, 지리학 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튼 부인과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돈 버는 위대한 기술을 배워서 여성들의 용도로 충달된 연구원 기금, 강사 기금, 상금, 장학금을 설립할 돈을 남겨주기만 하였더라면 우리는 이곳으로 호젓이 올라와 쇠고기 요리와 포도주 한 병으로 꽤 좋은 식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부릴 것도 없이 우리는 후하게 대우받는 전문직이라는 은신처 안에서 유쾌하고도 명예로운 생애를 보냈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험을 하거나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며 지구 위의 유서 깊은 곳들을 정처 없이 다녀보기도 하고 파르테논 신전의 층계에서 명상에 젖은 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침 10시에 사무실을 나갔다가 오후 4시에 편안히 집에 돌아와서는 가벼운 시 한 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시튼 부인과 그녀의 비슷한 여성들이 15살의 나이에 사업에 발을 들여 놓았더라면 아마도 이 점에서는 논쟁이 뜻하지 않은 것은 난관인데 메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메리에게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커튼 사이로는 평온하고 사랑스런 10월의 밤이 내리고 한두 개의 별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무들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풍경 속에 자신의 목과 그리고 그 맑은 공기와 고품격의 케이크로 인해 그녀가 지칠 줄 모르고 찬양에 맞이 않는 스코틀랜드에서의 놀이와 싸움의 추억들을 메리 그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퍼넘이 편대 한 번 휘갈겨 5만 파운드쯤의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학에 기부금을 내려면 필연적으로 요컨대 가족 수를 억제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큰 재산을 벌고 또 13명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 어떤 인간도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고려해 보자고 말하였죠.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 9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서너 달이 있습니다. 젖을 물리고 난 후에는 그 아이와 놀아주는 데 걸리는 5년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을 테니까요.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죠. 또 한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이 1살부터 5살 사이에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말하죠. 시튼 부인이 돈을 벌고 있었다면 놀이와 싸움에 대해 어떤 종류의 기억들을 당신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대해 그리고 그 지방의 청명한 공기와 케이크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시튼 부인과 그녀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대학과 도서관에 토대를 쌓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첫째로 돈을 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둘째로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튼 부인이 자기 소유의 돈을 한 푼이라도 갖게 된 것은 겨우 지난 48년 동안의 일이죠. 그 이전의 모든 세기 동안에는 단 한 푼도 예외 없이 남편의 재산이었을 것인바, 이런 생각이 시튼 부인과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들을 증권거래소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 한 푼 한 푼은 모두 압수되어 남편의 현명한 처사에 따라 처분되겠지. 아마도 장학금을 만들고 베일리얼과 킹스의 연구원 기금을 내놓는 데다 쓰이겠지.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 버는 일이 나에게 커다란 흥미를 돋워주는 문제는 아니겠지. 차라리 그 일은 남편에게 맡겨버리는 편이 더 낫지 라고 말입니다. 하여튼 스페니어를 쳐다보고 있는 그 노부인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아주 중대하게도 잘못 관리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쾌적함을 위해, 즉 메추리 고기와 포도주, 교구 관리와 잔디밭, 책과 시가, 도서관과 여가를 위해 일전 한 푼도 떼어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벌거벗은 땅으로부터 벌거벗은 담벼락을 세워 올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바라보듯이 발 아래 놓인 저 유명한 둥근 지붕과 탑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시는 가을 달빛에 젖어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웠죠. 오래된 돌들은 매우 하얗고 장엄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저 아래에 모아놓은 온갖 책들과 방 안에 걸려있는 옛 고위 성직자들과 명사들의 판자 장식을 두른 사진과 포장도로 위로 이상한 공과 초승달 모양을 들이우는 채색 유리창들과 기념비와 기념팩, 그리고 비문과 헌사들과 분수대와 잔디밭과 조용한 사각교정을 가로질러 보이는 조용한 방들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찬탄할 만한 담배와 술, 푹신한 안락 의자와 기분 좋은 카펫에 대해, 그리고 호사스러움과 내밀스런 프라이버시와 공간의 자손벌이 되는 예의 갖춘 우아함과 온화함, 위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우리 어머니들은 이 모든 것에 견줄 만한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하였죠. 3만 파운드를 긁어 모으는 것이 힘든 일임을 알게 된 우리 어머니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목사님들에게 13명의 아이들을 낳아준 우리 어머니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숙소로 돌아갔죠. 어둠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하루의 일을 마감할 때 흔히 그러하듯이 이것저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시튼 부인은 우리에게 남겨줄 돈이 없었을까?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유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따져보았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았던 금수를 어깨에 늘어뜨린 노신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누군가 휘파람을 불자 그들 중 하나가 달려오던 모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회에 울려 퍼지던 오르간 소리와 도서관의 닫힌 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그러자 문이 잠겨 못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불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은 어쩌면 더욱 고약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성의 안녕과 번영, 다른 쪽 성의 가난과 불안성에 대해
전통 혹은 전통의 결핍이 작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였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루의 논쟁과 인상들과 웃음과 함께 그 하루의 껍질들을 돌돌 말아서 울타리 속으로 던져버릴 시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푸르고 광막한 하늘을 가로질러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불가사의한 사회라는 것과 홀로 상대하고 있는 듯 하였죠. 모든 인간은 잠들어 있었죠. 엎드려 수평으로 벙어리가 된 채 말입니다. 옥스브리지 거리에는 사람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문조차 보이지 않는 손이 닿자 휙 열렸습니다. 내 잠자리로 불을 밝혀 안내하자 자지 않고 일어나 앉아있는 부추시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매우 늦은 시간이었죠. 네,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1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